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사방가족 여러분, 오늘 뉴페이스가 또 오셨습니다. 전직 서울청 강력계 형사를 지내시고 유튜브 채널 깡철중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이 영화 공공의 적 속의 그 강철중 형사처럼 정말 선 굵은 경찰 생활을 하시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자, 형사님, 저희 사방가족 여러분께 2번 카메라 보시면서 3번 카메라인가요? 아무튼 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 강력 형사였고요.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춤했을 때 무슨 말씀하시려고 전화나 했더니 이름을 얘기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와우,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출연자 바로 소개해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자, 손수호 변호사, 이상원 전 서울청 강력계 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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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전 예약까지 해가면서 유일하게 보는 시사 프로가 사반이랍니다 하신 청주의 한상윤님. 자, 담석 제거 수술 받고 회복 중입니다. 그래도 사반은 빼먹을 수 없지요 하신 김규빈님. 희나 언니 아들 동현이 군생활 잘하고 올 테니까 너무 울지 말어 하신 이채영님. 자, 사랑하는 아들 이종석,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며느리 김선희, 많이 고맙고 사랑해, 우리도 잘할게 하신 이병기, 정경희 부부님. 자, 오늘 우리 신랑 생일이자 결혼 15주년입니다. 오랫동안 시험관 시술로 고생한 저희 부부, 올해는 꼭 건강한 아이 출산할 수 있도록 좋은 기운 팍팍 주세요 하신 백민선, 김지영 부부님. 팍팍! 자, 모두 사랑하고요.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브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우리 박준 변호사님 없으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한때는 틀면 나왔던 노 배우, 이제는 TV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 바람 저희라도 이뤄드리죠. 영상 만나보시죠. 사실은 텔레비전에 나올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 동요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제는 동요가 아니라 우리들의 노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들 프로밖에 안 만들어. 옛날에는 실장이면은 한 40, 검사면 50좀 되는 사람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몇 살짜리가 이제 검사, 실장님을 해요. 임금은 영종조 빼놓고는 다 애들이 해. 그렇습니다. 이 장수의 아이콘 영조 임금은 이순재 선생이 단골로 하죠. 어쨌든 이 배우 조형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1982년 MBC 공채 15기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다가 2017년 이후 방송가에서 얼굴을 비추지 못하던 조형기 씨의 근황이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12월 탤런트 연우의 정기 모임에 참석해서 이 방송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던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단상이 올라서 TV에 나올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동요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노래가 있다. 이제는 동요가 아니라 우리들의 노래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송 출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요즘은 애들 프로그램밖에 안 만든다면서 지금은 20몇 살이 검사, 실장님, 임금님도 다 애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내년에는 소재가 다양해져서 TV에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젊은 배우만 나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분은 몰라도 이 방송가에서 조형기 씨를 쉽게 이렇게 캐스팅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한 다음에 이제 사체 유기까지 했던 그런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을 했었거든요.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1991년이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30대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하고, 또 그리고 한 12m 현장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잠들어 있다가 체포가 됐던 일이었거든요. 판결이 징역 3년에서 항소심이 징역 5년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이렇게 좀 석방이 됐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소식이 알려지고 대중의 비난도 받고 하면서 2017년 이후로는 거의 방송에서 볼 수가 없었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여교사 폭행한 남학생입니다.
이 고등학교 수업 중이던 이 여교사에게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교사와 대화를 하던 남학생 갑자기 주먹으로 교탁을 쾅! 자, 바구니를 잠시 후에 진짜 휙휙 집어 던집니다. 자, 그러더니 왼 주먹으로 교사... 자, 그러더니 말이죠. 잠시 왼 주먹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합니다. 교사는 오른뺨을 부여잡고 학생은 저렇게 그냥 자리를 뜨는데 다른 학생이 와서 만류를 하죠. 자, 이 장면 오늘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겁니다. 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지적하니까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제작진이 해당 고등학교 교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학생이 상당히 흥분돼 있는 상태여서 부모님께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사를 한 후에 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고 학생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전했고요. 또 통신기기 압수 때문이 아니라 수행평가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이 태도를 지적했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형사님, 교권 추락 저희가 참 많이도 전해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장면 보시기 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2014년 그 아동학대법 이후 교권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덩치 큰 학생이 그 여성 선생님을 실제 폭행을 했는데요. 어떤 그 마땅히 그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극한 리사이클입니다. 자, 대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학교 과잠 맞추는 건데요. 이 설레는 새내기의 마음을 아주 폭삭 망쳐놓았다고 합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두근두근 새 학기를 맞아 주문한 학교과 점퍼, 요즘 말로 과잠. 자, 등판에 부엉이도 저렇게 또 학교 부심 차오른다 하던 순간 띵. 주머니 안감에서 발견된 경희의료원 수술실. 아하, 이거 다른 동기들 과잠 안감을 봤더니 이번엔 저거 뭐야? 프랑스 파리. 띵.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 외대, 한국 외대 과잠인데 저 안에 경희의료원 수술실이 써 있더라.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과잠을 이제 공동 구매로 학생들이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감에서 바깥쪽은 아니고 안감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경희의료원 수술실이라는 이 글자가 딱 박혀 있었던 거죠. 여기 주문을 한 데가 10년 이상 저런 단체복을 맞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다고 하고요. 이 단체 공동 구매한 거를 그랬잖아요. 200여 버블을 주문을 했고 보신 것처럼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류 브랜드 옷감까지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걸 제보해 주신 분은 아니 수술복을 재활용한다라는 게 이것 자체도 충격적이고 이런 걸 재활용하면 최소한 미리 알려주기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받은 학생들이 알려줘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알려줘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새내기인데. 진짜 마침 또 우리 이 형사님이 외대 출신이신데 학생들 진짜 손 변호사님 불쾌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작진이 해당 업체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정? 원래 이걸 만들던 공장이 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워낙에 주문이 많이 오니까 외주 공장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외주 공장이 이 과잠, 학잠뿐만 아니라 병원복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던 그런 병원복에 써야 되는 원단을 가져다가 저렇게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그 우연히 하필이면 또 외대 옆에 또 경희대일까? 네, 그래서 이걸 절대 재활용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 주문한 학생과 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배상, 보상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차차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갈게요. 자, 해준 것도 없이 내놓합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해준 것도 없이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인데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서 시가에서 도움받은 것도 없고 혹시 필요한 거 없냐 이런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아이들도 여기저기 아파서 못 봐준다고 하셔서 맡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입원했을 때도 병문안은커녕 연락도 한 통 안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일날에는 용돈 보내라고 요구하시고 어버이날에는 가족 단톡방에 누가 뭘 보냈다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시면서 부담을 주세요. 비교도 어찌나 심한지 다른 며느리들이 밥을 사면 누구네 엄마는 뭘 샀더라? 너네도 좀 사! 이러시면서 그 집 아이들이랑 저희 아이들을 차별까지 하시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말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육아 난이도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첫째도 순한데 둘째는 첫째보다도 더 순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둘째를 보시더니 거저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긴 했지만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괜히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나쁜 며느리인가 싶어서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따지고 말고 할 게 있나 싶지만 따지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처 핸접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 예미야. 너 집 애들이 육아 난이도가 낮아. 아이고 낫기는 개뿔. 너 신랑 지열이만 해도 손이 하나도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애들이 지 애비랑 이렇게 다르기를. 야 내가 10살은 더 늙었다. 그리고 세상 천지 어떤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생일 용돈 주기 싫다고 대놓고 말을 하냐. 너 나쁜 며느리 맞는 것 같다 동그라미. 손 변호사님 오늘 마지막 방송 각오하신 겁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며느리예요. 아니 어머님 누가 들으면 우리 애들 어머님이 다 돌봐주신 줄 알겠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해줬으면 해줬지. 솔직히 어머님 우리 애들 육아에 지분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바라시는 게 많은 거야 진짜. 생일 용돈이랑 선물도 그래. 먼저 달라고 하시는 거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어도 염치 없지 않으세요 X? 이거 일단 우리 이 형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아마 그 며느리 분께서도 아마 서운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분들께서 뭐 용돈, 간섭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냥 뭐 저는 이제 며느리 시어머니란 말 자체도 사실은 이제 그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는데 어쨌든 관계를 떠나서 같은 사람 마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키우기 순하다는 건요. 이 사연자분이 그만큼 착하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저런 관계에서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냉정하게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제 심정이 참 괴롭겠다라고 싶어서 X를 들긴 했는데 일단 저 같으면 이게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다 해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도 백다희 아나운서도 착해요. 여기도 저렇게 고생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다 할 사람이야 여기도. 아이고. 양 변호사님이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그런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제일 궁금한 우리 손 변호사님. 저는 약간 의외입니다. 저만 동그라미 들어가지고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요. 마지막 방송. 네, 우선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며느리 얘기만 들었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저는 시작할 때부터 약간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할 때부터 시댁 도움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부터 이미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게 다 안 좋게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이고 또 어른들이 뭔가 불만을 갖고 있으면 과연 이유가 뭘까? 먼저 좀 이제 아랫사람들이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옛날 사람 당첨.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사건 부반장님은 요구하시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할 만큼만 하세요라고 하셨고요. 김은희님 너무 짜증나겠지만 남편을 봐서 조금이라도 드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춘식김님은 부모님들 용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용돈 좀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나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왜 우리 혜영이가 왜 죽어? 우리 혜영이 불쌍해서 어떡할래?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별일 없었냐고, 진짜 별일 없었냐고.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사위의 연락을 받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사위는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는데요. 대체 그동안 딸과 사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제 뉴스룸에서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이었습니다. 30대 사이로부터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하고 봤더니 이 딸이, 그러니까 아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도 와서 보더니 사망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 평소에 아픈 데도 없는데 갑자기 왜 사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사실 이 딸과 사이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이었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동갑내기였는데 이 첫인상은 그렇게 좋았다고요. 참하게 생겼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 입장에서는 천천히 좀 사귀어보고 2년 정도 만나보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딸이 많이 좋아하고 착하다. 너 둘이 좋아하면 됐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또 결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한 차례 유산의 아픔도 있긴 했지만 사이도 장모한테 엄마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고요. 이 어머님도 이 아들처럼 정말 아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뻐했던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왜 우리 혜영이가 왜 죽어? 우리 혜영이 불쌍해서 어떡할래?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별일 없었냐고, 진짜 별일 없었냐고.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 너? 너서방 왜? 말해봐!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뭘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빈소를 차렸는데 형사분들이 4분이 오셔서 데려가고 그랬어요. 형사님들하고 같이 가면서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삐시 이렇게 입이 ጭ 웃듯이 그렇게 가더래요. 양아빠가 소름 끼치더래요. 자, 이 형사님, 저 현장에 그 통화 때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현장에 경찰이 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당시 신혼집에는 사위와 출동한 경찰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그 수화기 너머로 경찰과 사위의 대화가 들렸다고 합니다. 예. 사위는 왜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니요? 제가 왜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런 말이 들렸어요. 예. 사실 옆에서 경찰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뭐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위는 뭔가 도둑이 제발저린 것처럼 저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어머니에 따르면 그날 바로 장례식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예. 딸의 신혼집을 가보려고 사위에게 말했더니 사위가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가 왜 그러냐? 너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모는 아니 내가 내 딸 집에 가는데 뭐가 무섭냐? 그럼 넌 집만 안내해라고 했더니 사위가 이랬답니다. 사람들이 뭐 이불도 다 가져가서 뭐 없다고. 장모는 지금 자러 가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딸이 죽었고 엄마가 그 집에 가보겠다 하는데 말리는 사위라니 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혼집에 가서도 사위는 계속 부엌 근처에만 맴돌았고 하여튼 많이 수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께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이 딸 부부가 이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딸의 집을 정확히 몰랐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사위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수상쩍긴 했지만 그냥 당장 내 딸이 죽었는데 그게 뭐 수상하고 막 이걸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도 이 사위란 자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막 오열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는 사람이 좀 달라진 거예요. 좀 무덤덤해요. 게다가 처형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있다가 잠깐 집에 다녀오라고 나오는데 누나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라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처형 입장에서는 아니 상주인데 상주가 자리를 비우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같이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뭐 속옷도 못 갈아입고 양말도 못 갈아 신어서 그래요라고 말을 해서 약간 좀 의아했죠. 심지어 실제로 집에 왔다가 양말도 챙기고 면도기도 챙기고 충전기도 챙기고 다 짐까지 챙겨서 온 거예요. 이거 역시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된 건데, 그런데 사실 긴급 체포될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긴 참 쉽지 않은데 예. 당시에 경찰에 잡혀가면서 장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장인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이때 표정이 물론 이제 장인 장모의 어떤 느낌입니다만 마치 웃는 듯한 입모양새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빈소에서 상복을 입고 상주 노릇을 하던 이 고인의 남편이 벼랑간 경찰들한테 양팔을 붙들려서 끌려갔어요. 네, 하지만 그 사위서 씨는 경찰 조사 내내 살인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목 졸린 흔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을 했는데요. 서 씨는 아내가 부부 관계를 거부해서 심한 말을 해서 화가 났고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인데요. 숨진 딸은 누구보다도 아이를 원했고 다만 유산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산부인과 관련 수술도 받았었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상황이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사위 때문에 딸이 오히려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또 사건 직후 서 씨는 이 홈캠 어플을 지우기도 했고요. 딸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범죄를 노린 것처럼 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황당한 상황.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널리 알려달라면서 유족들이 피해자의 얼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정작 이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야 하는 이 현실. 자, 왜 저희한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왜 피해자의 얼굴은 공개하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리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자, 이 지경이었다면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아내를 살해할 정도면 사전 지문은 없었겠느냐. 자, 숨진 혜영 씨는 생전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이코패스랑 결혼한 것 같다. 혜영 씨의 언니와 친구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집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만나고 있으면 전화를 그렇게 하고 또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은 한 며칠 전부터 물어본대요. 너 누구 만난다고 했지? 언제 만난다고 했지? 언제 들어올 거야?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되게 집착을 좀 많이 했어요. 혜영이가 되게 결혼에 대한 좀 로망이 되게 있는 아이였고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그랬어요.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얘가 연락이 오는데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인성이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성관계도 계속 욕을 하고 유산하기 전날까지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를 했대요. 저한테 연락한 게 있는데 진짜 내 마음에 너무나 상처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집착 그리고 또 폭력성이 엿보였는데 심지어 그 중에서도 좀 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그 혜영 씨가 유산을 했는데 유산하기 전날에도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둘만의 어떤 사인, 신호 등을 만들자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혜영 씨가 생전에 굉장히 좀 가슴 아파했고요. 힘들어했고 또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와 결혼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유산 후에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해서 힘들어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남편 서 씨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심지어 차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은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뭐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언니도 이런 말을 해요. 연애할 당시에 동생이 서 씨가 혼자 이제 혜영 씨가 자취했는데 한 번 놀러 오면 며칠씩 가지도 않고 남아 있었다. 또 언니랑 같이 있다고 말을 해도 한 시간에 몇 번씩 연락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언니가 했습니다. 이 어머님이 모든 게 다 내 탓 같다고 저희 제작진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니에 따르면 결혼 전부터도 둘이 싸우고 나면 이 사위가 꼭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을 하면서 혜영이를 좀 달래달라. 나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혜영이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딸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각서 쓰게 하고 한 번만 봐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사위가 딸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서 딸을 달랬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도 난폭하게 하고 또 심한 욕을 내뱉는다는 것도 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둘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말렸다고 하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사위의 이런 가식적인 행동을 왜 알아보지 못했나 이러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많이 하신다고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널리 알려달라면서 어머님은 당신과 따님의 고인이 된 따님의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라고 저희한테 하신 겁니다. 양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들은 지금 여태까지 살펴봤던 뭔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서 씨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실제 사건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정말 이제 많이 다루다시피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살해의 직접적인 어떤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지 않았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람을 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고 거기 나가서는 이제 유족과의 화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용서를 지금도 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다 반영이 될 것 같고 이후에 홈캠이나 유심칩 같은 거 지우고 사실 자기가 사람을 해친 뒤에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경찰에 오니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정황들은 분명히 재판부에서 보아서 부수적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양형에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고인은 주변에 이 남자 사이코패스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남기고 가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술집에서 춤을 추다가 사장에게 폭행을 당해 성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는 손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손님이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손님이 제보를 해주신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지인들과 술집에 갔다가 식당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지인 3명과 함께 세종시의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그곳은 처음 가본 술집이었는데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좀 손님들이 춤을 출 수도 있는 그런 술집이었대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제보자는 노래 소리에 흥이 올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 바닥에서 누워서 춤을 추는 브레이크 댄스를 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하던 여자 사장이 제보자 옆으로 왔고요. 난데없이 자신의 급소를 발로 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당시 상황 제보자 얘기로 들어보시죠.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팅포 차면 막 거기서 막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그래 노래가 신이 나서 춤을 췄어요. 비보이를 했고 노래에 맞춰서 비보이를 하는 순간 주방에 있던 이제 어떤 여사장님이 나와서 제 급소를 딱딱한 장화로 엄청 세게 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성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예, 뭐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영상 보셨습니다만 헌팅포차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노래도 크게 틀고 뭐 춤도 추고 그런 술집이니까 노래 나왔으니까 춤춘 거 당연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춤을 췄더니 주방에서 사장님이 나와서 급소를 찼다. 게다가 딱딱한 장화를 신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데요. 저거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저런 상황. 그리고 또 저 옆에 지금 남성이 모자로 지금 머리를 쳤습니다. 이게 직원이 아니고요.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이에요. 다른 손님도 저렇게 좀 때렸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폭행을 당한 후에 사장님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언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죠? 냅킨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제보자가 저 냅킨을 직접 치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맞은 다음에 성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보자는 사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에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자, 성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살고 싶지 않다. 자, 여기까지가 제보자 주장이고요. 저희가 이 식당 사장님한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 이제 시끄러운 소리 나고 막 누구나 시리 붙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냅킨 뿌리고 난리더라고요. 내가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왜 이렇게 니네들만 손님이냐. 여기 다른 손님도 있는데 걔네 때문에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도 몇 테이블 나갔거든요.
그래 나가서 제대시키려고도 고마하라고 몇 번 얘기인데 계속 사람을 우롱하는 것처럼 계속 떼굴떼굴 구르면서 약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장화시는 채로 이제 그냥 그걸 이제 서로 담으면서 발로 한다고 어떻게 툭 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낭심을 걷어차인 저 남성이 먼저 난동을 부렸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장은 이곳에 6, 7년 정도 장사를 했지만 그 제보자는 그날 처음 본 손님이라고 합니다. 남자 셋에 여자 하나, 제보자 물에 술을 먹으면서 옆 테이블 손님들의 전화를 묻고 뭐 허락 없이 영상을 막 찍었는데요. 자신을 영상을 올려서 후원도 받는 뭐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사장 주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의자 위에 올라가거나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춤을 췄고 냅킨을 뜯어서 바닥에 뿌리면서 막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주방에 있던 사장이 조용히 좀 해라. 다른 손님들이 있지 않느냐. 몇 번의 주의를 줬지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주방에서 나온 사장이 제보자에게 그만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제보자는 들은 척 안 하고 사장을 우롱하면서 계속 그 대굴대굴 구르고 막 약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제보자는 여기 헌팅포차 춤춰도 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은 너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잖아. 양측 주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는데, 자, 변호사님. 예, 일단 제보자는 춤과 관련해서는 제보자는 여기가 그냥 술 마시고 춤출 수 있는 헌팅포차라고 그런 곳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춤을 시작한 건데 사장님은 여기 그냥 일반적인 술집이다. 게다가 춤도 얌전히 춘 것도 아니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뭐 심지어는 자기한테 여기서 춤춰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제보자는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손님들도 막 좋다고 호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도 했고 그런데도 제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 완전히 상황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그 부위를 맞은 것도 제보자는 사장님이 와서 딱딱한 정화를 신고 거기를 세게 걷어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은 제보자가 저 바닥에 냅킨이 많이 뿌렸으니까 그걸 치우려는 와중에 그만하라고 발로 걷어찬다는 게 하필 거기 맞은 거다라는 마지막 부분은 어쨌든 맞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서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양쪽의 주장을 지금 똑같이 전해드리고 있어요. 판단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는 이거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예. 제보자 20대 남성은 병원 얘기를 합니다. 동네에서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큰 병원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아직 진단서, 상위 진단서를 받지는 못했는데 이거 곧 뗄 예정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성기능 장애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동안. 예. 근데 예. 사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을 들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고소할 거냐 이렇게 제작진이 물어봤더니 고소할 겁니다. 그럼 뭘로 할 거냐 그랬더니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라는 약간 좀 의아한 그런 이야기를. 그게 맞는 표현인가요? 이게 성폭행이라는 게 뭐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 범위를 어디까지 아무리 넓혀도 이게 발로 찬 건 잘못이고 물론 아주 민감한 부위에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성폭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언어적인 표현의 범위를 이미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 업체 사장님은 사장님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피해자다. 이거 영업방해 당했다. 헌팅포차도 아니고 금요일에 손님들 이렇게 많았는데 아니 이 남성이 제보자가 이렇게 춤을 추고 뭐 다툼이 벌어지니까 손님들이 그냥 나가기도 했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양쪽 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둘 다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따져볼 부분이 있는 거죠. 누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물론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지금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좀 맞서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결과도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급소 부위를 맞긴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결과가 어떻냐. 뭐 딱딱한 장화로 맞았다고 합니다만 정말 신체적인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 따져봐야 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손 변호사님도 이렇게 힘들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조심스러워하시네요. 사실 두 사람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발로 차는 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저 춤추는 사람을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법적인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좀
누구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남학생이 공원을 가로질러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코피까지 뚝뚝 흘리고 입고 있는 패딩은 온통 흙투성인데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른 남학생들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뒤바뀐 패딩의 진실입니다. 자, 2018년 인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인데요. 전해드리기 전에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에겐 가슴 아픈 기억이죠. 때문에 이렇게 다시 저희가 들춰내는 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우리들은 잊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2018년 11월 13일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인천에는 아파트 15층짜리 아파트의 난간에 체구가 작은 남학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손에 힘이 풀려서 떨어지고 말았고요. 이 아파트 경비원이 먼저 발견했는데 결국은 이제 119에 신고도 했지만 숨졌습니다. 불과 14살인 중학생이었고요. 그 중학생과 함께 다른 옥상에 또 다른 중학생 4명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 중학생들은 그냥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떨어졌다라고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찰은 다르게 판단을 했고 이 4명을 상해치사죄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럼 그날 옥상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현장에는 중학생 4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추락했는데도 단 한 명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2명이 먼저 피해 중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털어놨고요. 나머지 2명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폭행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이유가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피해 중학생이 친구 아버지에게 누군가를 닮았다고 말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 집단 폭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 학생을 불러내서 공원 곳곳을 끌고 다니면서 1차로 폭행을 했고요. 오후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서 또다시 2차 폭행을 벌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의 하의를 강제로 탈의를 시켜서 극심한 수치심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형사님 정말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공원에서 벌어진 1차 폭행 당시 이를 목격했던 여학생들에 따르면 그 피해 중학생이 그 피를 물처럼 흘릴 정도로 그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은 당시 피해 학생의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 말만 무려 30번 이상 한 것 같아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그 간절한 외침 앞에서도 내가 먼저 뺨을 먼저 때릴 거다라면서 누가 피해자를 때릴지 두고두고 다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보다 못한 여학생들이 가해자를 붙잡고 피해 학생을 도망치게 했지만 가해자들이 곧바로 그 뒤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혈흔이 묻은 피해자의 패등을 심지어는 불에 태웠다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자, 그 불에 태웠다는 패딩, 피해자의 패딩. 근데 며칠 뒤에 뜻밖의 장소에서 그게 다시 등장합니다. 네, 가해 학생들이 법원에 나왔어요. 네, 법원에 나왔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도 당시에 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본 겁니다. 그리고 SNS에 글을 썼는데요. 가해 학생이 피해자인 내 아들의 패딩을 입고 있다.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사실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러시아인이거든요. 한국인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아이를 낳고 이혼한 후에 이 피해 학생을 홀로 키웠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불에 탔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피해 학생이 입고 있던 패딩도 불에 태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가해 학생이 입고 있냐? 이거 뭐 잘못 본 거 아닌가? 착각인가? 뭐 우연히 같은 제품인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패딩이 바꿔치기 됐던 겁니다. 즉, 이 가해 학생에 따르면은 이틀 전에 이 2개의 패딩을 이미 바꿨던 거예요. 즉, 가해 학생이 입고 있던 흰색 패딩이 5만 원짜리인데 이 피해 학생이 입고 있던 거는 33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서 내 거 사실 일본에서 사온 거야 이러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로 바꿨겠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후에 이 일이 터지고 결국은 패딩을 불에 태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싼 거 태우고 비싼 걸 계속 입고 있던 겁니다. 이거를 법원에까지 입고 나왔고 이걸 본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글을 쓴 거죠. 결국 네티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로 검찰도 이 가해자 중에 한 명에게 사기죄를 추가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가해자 중학생 녀석들 정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얘네들도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가해자들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이 가해자를 면회했던 한 지인에 따르면요, 가해자가 웃고 즐거워 보이고 그냥 아주 편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치소 생활이 어떤지 물으니까 가해자는 구치소에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밤 9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콩밥도 먹고 그냥 편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인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으라고 좀 충고를 하니까 가해자가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었다고 하고요. 이 모습을 본 지인은 가해자들은 후회도 반성도 없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학생 앞에서 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수치심을 주려고요. 자, 여학생은 이런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 피해 아이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30번 이상은 빌었던 것 같다. 자, 그런데 이 가해 중학생 이 자식들은 야, 나도 쟤 때릴래 하면서 지들끼리 서로 먼저 때리겠다고 그걸 가지고 또 다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치소에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희죽희죽 웃고 편히 자, 양 변호사님, 얘네들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학생이니까 자신들도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예 이럴 거면 소년법 없애달라는 청원까지 올랐고 국민들이 무려 3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가해자들이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자가 극심한 폭행에 공포 모멸감을 올렸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치려고 난간으로 피하다가 결국 추락해서 사망한 거다. 그러니까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이 상해치사를 적용을 한 겁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법 중에서는 그래도 무겁게 처벌한다고 처벌한 게 주범이 장기 7년에 단기 4년. 그러니까 소년법은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라 길게는 7년, 짧게는 4년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 공범들 같은 경우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뭐 6년에서 3년, 장기는 6년, 단기는 3년, 또는 뭐 3년에서 1년 이런 식으로 각각 정해졌는데요. 이것도 무겁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 주범인 가해자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해서 장기 6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형이 유지되긴 했습니다. 자, 7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범 가해자 장기 7년. 이 얘기는 뭡니까? 얘네들 이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당시 재판부는 반성할 기회를 준 뒤 사회에 복귀해서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데, 자, 이 형사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뭐 강도, 절도, 뭐 속폭행 이런 사건을 많이 소년원에 보냈는데요. 사회 출소 후에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2의 3의 범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연 정말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소년범들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종종 인용하는 드라마 대사죠. 나이가 어리다고 그들의 죄의 무게까지 가벼운 건 아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차들이 신호에 맞춰서 줄줄이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때 언덕에 우뚝 서 있던 나무가 점점 기울어지더니 쾅하고 이 차 위를 덮칩니다. 네, 주차장 쪽으로 쓰러진 나무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요. 나무가 덮친 차량도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찌그러졌는데요. 그런데 이때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여성 운전자가 허겁지겁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뒷좌석을 깔고 앉았네. 네, 다행히 저 차량에는 여성 혼자만 타고 있었고요. 나무가 뒷좌석 쪽으로 떨어진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기적이죠. 아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집 현관 앞에 있던 개가 어딘가를 향해서 맹렬하게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화염병이 날아왔습니다. 불이 확 주변에 뭐야, 이거? 불바다가 되고 뭐야, 맙니다. 걔는 어쩔 줄 몰라면서 불 붙었어. 불 발을 비비고 있는데요. 어떡해? 소란을 듣고 주인이 나와보지만 이미 현관은 뭐 난장판 그 자체입니다. 얼른 호스를 끌고 와서 남은 불을 끄는데요. 불 꺼. 아까 사라졌던 걔도 잠시 후에 자 보십시오. 다행히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유, 무슨 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집 주민에 따르면 여기가 뭐야? 이 집이 저 집이 사기 대출에 연루이 됐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런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아마 피해자 같은데 벌써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고를 해도 테러가 끊이질 않아서 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고 걔한테 돈 주면 어떡해. 자, 일단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 꼬마아이가 편안하게 앉아서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는데 손을 바들바들 떱니다. 스프링쿨러? 바로 앞에 테이블에 저 주스주방 보이시죠? 예. 저 잘 보세요. 그게 갑자기 펑! 그야말로 터지면서 분수쇼가 벌어진 겁니다. 주황색 물까지 뚝뚝 떨어져서 아이가 그걸 보고 얼른 자리를 피하는데 자, 분수쇼, 쇼라고 하기도 그런데 끝난 자리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약간 증시 그래프 올라가듯이. 예. 저렇게 올라가면 좋죠. 예. 사실 저건 주스가 아니라 발효된 와인이었는데요. 아, 저렇게? 예. 아마도 주가 좀 저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마도 가스가 차서 병뚜껑이 터진 것 같다 합니다. 다행히 제 병은 플라스틱이라서 위로만 터져서 아이가 다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 찍힌 덕분에 어질렀다고 엄마에게 혼날 일은 없었겠네요.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가. 네, 유모차가 아무도 없는 마당을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갓난아기가 타고 있는데요. 걔가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굴러가는 유모차를 막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설마? 네, 그런데 걔가 이 손잡이에 달린 끈을 이렇게 딱 물어가지고 유모차를 멈춰 세우는데요. 게다가 뒤로 이렇게 끌게까지 합니다. 얼른 달려온 아기 아버지가 아기를 안아 올리고 기특하다고 개를 쓰다듬어 주는데요. 아유, 똑똑해라. 네, 아기 아버지가 유모차 바퀴를 잠그는 걸 깜빡해서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위험을 바로 알아챈 이 강아지의 영특한 행동 덕분에 아기는 물론이고 아기 아버지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정리해 주시죠. 아유, 정말 아이들은 한순간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무슨 일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개 칭찬 좀 해달라고. 네, 반려견이 눈을 안 뗐네요, 다행히. 그러니까요.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와우. I want to find the people who murdered my wife and balance the scales. 복수를 설계하다. Gun to my wife's head. What you doing? Just gotta kill you. 가장 지능적인 스파이 스릴러. Ends here. 아마추어 절찬 상영 중. 어른들에게 벤포벨S가 왜 필요하냐고? 체력 저하, 육체 피로, 신경통. 벤포벨 S로 한 번에 패스. 빠르게 회복하고 오래 지속되는 어른들의 피로 회복제 벤포벨 S. Hey, do you still have a dream? 꿈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 For your desire, the Kia EV4. Kia, movement that inspires. 아까 제가 이 개영상 보고 너무 흥분해서 안녕히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할게요.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